집 사라고 말한 그 시기가 왔다. 2025년. 하지만 이게 변수들이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요거 얼마 전에 발표되었었거든요. 뭐 서울은 넘사벽이죠. 이게 뭐 160? 아마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넘사벽 이 정도면은 소득의 40% 정도를 매달 집을 유지하는데 이 돈을 그 정도로 바쳐야 되는 정도입니다. 대구는 그에 비하면 뭐 소득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정도 수준. 요 빨간색 선 그리고 회색 선을 따라가 보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적었던 시기, 그리고 다시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시기, 다시 부담이 덜해지는 시기를 거쳐서 이때는 왜 집 사는 부담이 덜했냐? 2020년도죠. 네. 아주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갑자기 집 사는 데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 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차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시기. 그리고 다시 지금은 집 사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 시기. 네, 그렇게 지금은 아무튼 그 역대 지금 2004년부터니까 한 20년 정도의 추세선을 따라 보면 집 사기에 부담스러운 시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말하는 것은 중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대구의 중위주택 가격 어느 정도인가요? 아시나요? 네,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네, 2억 6천만 원 정도면 대구의 중위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집 사기에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 하지만 집값이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태. 그래서 제가 제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주택 가액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었을 때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 층위가 너무나 다양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중위주택, 중위소득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위자산, 네, 가구 자산 중에서 중위자산이 아마 2.6억, 부채 제외하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지었을 때, 네, 50등 수준. 네, 그 정도 되는 사람.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월 소득 한 5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채팅제 조금 이따 띄엄띄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표를 너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중위 가구 소득뿐만 아니고 평균 소득, 네, 평균 소득자, 요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구 또 평균 소득은 뭐 한 700 몇십만 원, 거의 뭐 800만 원 육박할 정도 좀 높습니다. 그럼 평균 소득자는 또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자산 대비 혹은 소득 대비 어느 정도로 해야 부담이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차츰 자료를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신 지 아마 오래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 표를 처음 만든 것이 언제냐 하니, 아이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 싶은데, 아마 22년도 3월 달경에 처음으로 이 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표를 만들면서 매수를 시작하는 시기 24년 정도부터, 언제부터? 예,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 예, 그 시기, 아무튼 그 시기가 가장 위태로울 시기도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22년도 당시에 제시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적기는 25년 정도가 될 것이다. 오늘 미친 가격 하나 한 개 보고 시작할까요? 제가 중위주택 가격을 몇 가지 검색하다가 주간 아파트 가격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브라운스톤 강북, 북구 사수동, 예, 금오지구라고 불리는 그곳이죠. 그들만의 천국. 예, 아무튼 그 안에서는 또 나름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약간은 뭐 강 너머에서 약간 왜 떨어진 느낌? 아무튼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으로 막혀 있고 도시가 더 이상 확장되기 힘들어 보이는 곳. 확장성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11년 차 거의 뭐 새 아파트 느낌 납니다. 근데 실거래 가격이 2억 천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건 진짜 선 넘었다. 2년 2년 전쯤에 부동산 처분 조건이 걸려 있고 막 그런 극악의 시기에 제 아는 분도 한 분 이 금호동, 예, 금호동, 예, 여기 금호지구, 예, 여기에 있던 집을 팔고 나왔습니다. 한 2억 7천인가 뭐 3억 몇 천까지 갔던 것을 2억 7천인가 막 눈물을 머금고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로는
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처분 조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와, 이거 보고 저는 일일 브리핑할 때는 이 가격대가 2억 초반대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대라서 별로 언급도 못 했었는데요. 야, 이게 이 가격에 거래됐다니 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예, 24년도 12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폭락 장세, 폭등 장세 이런 거 없다. 근데 다만 국지적인 폭락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봤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국지적인 폭락의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25년 이때 매수 적기 또 기다리고 몇 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절 올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수정을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쿠팡을 요거 좀 이용 좀 해주세요. 채팅창에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서 음, 네, 김명희님 반갑습니다. 마동석님, 네, 30 중반까지 정말 이악 물고 살아서 9천만 원 정도 모았다. 그게 썩 나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썩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조금 정점에 이르르는 뭐 40대 중반, 이때 나이대 갔을 때 그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라는 것이 2.4억이었을 거예요, 아마. 중위 자산이 2.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또 자본이 모으시면은 충분히 그 자산 수준, 네, 평균적인 자산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돈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고 소득이 작은 분들은 또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정부에서 해주는 이런 또 정책 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어, 그래서 막 꼭 급하게 사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일단 사야 되는 방향으로 접근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내가 뭐, 그, 무슨 디딤돌 말고 또 뭔가요? 정책 자금으로, 버팀목 대출, 이런 거 할 때도 뭐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것도 하고, 이 좀 주판을 좀 잘 튕겨 보시고, 집을 뭐 소유를 했건, 뭐 임차로 살건, 뭐 그것이 이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분은 이재권님은 대구분은 아니신가요? 그 지금 자산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 말고는 거의 다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 뭐 LH 뭐 사태를 핑계로 해서 그 농지나 이런 시장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반 죽여놨거든요. 예, 그쪽으로는 투자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 거의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돈을 다 몰아넣었죠. 뭐 PF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털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건설사도 살려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수익률이 한 2% 정도 될래나 지금 수익률도 형편없습니다. 예, 예, 하와이님 말씀처럼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뭐 개점 휴업 상태. 대구의 부동산 거래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뭐 85% 혹은 90% 정도가 아파트라고 하니까요. 야, 그러면 얼마 정도 마동사님 뒤에 영상 부분에 또 나옵니다. 얼마 정도의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게 평균적인 모습인지 그것도 나오거든요. 자, 제가 집을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재촉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재촉해야 되는 순간이냐? 예,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요거 오늘 영상 올라간 부분에 있었을 텐데요.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원화의 가치가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서 주택 가격, 뭐 주식 가격 모든 게 물가 모든 게 다 폭등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혹여라도 찾아온다면 한식밥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금으로 달러로
아니면 현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빈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터키 리라화가 불과 5년 사이에 5배 평가절하되어 버렸습니다. 달러화 대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값도 5배 오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년 동안 요 가치가 20%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1달러에 5,000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때는 빨리 사세요라고 제가 재촉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는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요거 모델 하이머민스키 모델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첫 번째 폭락이 다가왔을 때 22년 끝자락 22년 끝자락에 이런 폭락이 다가왔을 때 이것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3년도에 데드캣 바운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횡보쟁 장세를 이어오면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정말 다시금 이렇게 또 바운스가 또 한번 나오곤 했었습니다. 뭐 서울이나 이렇게 뭐 고가의 아파트 위주에 좀 편중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씩 서서히 흘러내리는 느낌, 그렇다고 폭락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요 표도 오랜만에 살짝 수정해 봤습니다. 23년 금리 정점, 24년 총선, 요건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고, 그럼 25, 6, 27, 28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도 불안정하고 뭐 경제 상황도 마땅치 않고 이 하락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것 같은 느낌. 왜? 서울이 좀 큰 상승을 제법 큰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지방도 또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5년, 26년. 자,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급한 물건들이 올라옵니다.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법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다. 지금 실거래 가격에 걸맞게 좀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이 올라온다 싶으면요,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해봐요. 근데 과거의 그 영광의 순간들의 가격을 잊지 못하고 높은 가격의 물건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다 나름 빠삭해졌습니다. 뭐 누가 오른다, 만다, 뭐 폭등한다 이야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같이 실거래 가격을 눈으로 보면서 일단 어디 가서 남한테 뒤통수 맞을 정도로 그렇게 호구 잡힐 정도로 아파트 시세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25년, 26년 다시 한번 반복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국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 중에서 분명히 또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돌고 돌아서 정말 이제 한 2030년쯤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자라고 할 때쯤 되면은 그때 31년부터 대구는 가구 수마저 감소하기 시작하는 좀 불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22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면 무려 8년 동안이나 조정을 거쳤잖아. 그러면 갈 때 됐잖아.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1990년대 집값이 폭락하고 다시 뭐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뭐 30%, 40%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그 반등이 언제 나왔냐?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무려 15년이란 텀이 걸렸고 그 중에서도 뭐 인기 있는 지역들, 뭐 수도권이거나 혹은 뭐 관광지 뭐 중심부라거나 아니면 그 외 큰 도시들의 좀 중심부 쪽에 그 상승이 좀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이거 정말 징글징글하다. 우리는 이런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IMF 그 이후에 중국 뭐 개혁 개방 막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버프 받고 재빨리 회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또 재빨리 회복했는데 일본의 그 주택 가격 뭐 많이 빠진 거 80%, 90% 빠진 거 뭐 이런 것도 언급되는데요. 오히려 지금의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일본의 부동산 시장 가격보다는 일본의 주가와 좀 비슷한 것 같다.
미친 듯이 상승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횡보 혹은 하락하다가 또다시 한번 반등의 시간, 또다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시간은 이 하락의 시간을 이리 거쳤죠. 2004년 요거 보이시죠? 2005년, 2005년 이후에 조금 반등 이렇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 가운데 부동산만 파가지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찐 상승기를 맞이하려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제가 요 단계별로 벌집 순환 모형 단계별로 나타내 드렸었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경험했어요. 요 폭락하는 거.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아니라는 여기 아마 저 범호동에 있는 을지맨션일 겁니다. 을지맨션. 12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한 뭐 6억, 7억 선 요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만 논리 다 탄생했습니다. 이거 뭐 재건축 혹은 뭐 리모델링 하면은 뭐 15억을 가니 20억을 가니 막 온갖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떨어지는 거 한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좌절했다. 이 상태까지 가려면은요. 야, 부동산 그 절대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아마 상가를 투자하신 분은 이런 좌절감을 맛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 아파트형 공장 그 이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수년째 임대조차 나가지 않는 그런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좌절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근데 아파트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을지맨션도 가격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까지는 이 좌절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 일부 아파트들은 이런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 가격은 어디 있나요? 가격은 안정되고 가격은 더 안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가격은 더 안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아까 가격 떨어지는 거 보셨죠? 저는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브라운스톤 강북. 여기는 옛날에 집들이도 가고 했었는데. 브라운스톤 강북. 3억 6천까지 갔던 것이 2억 천. 고점 대비 40% 하락.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던 그 집사기의 베스트.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40%. 버머자이른의 만촌자이른 버머자이른의 얼마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대지비 3억에 건축비 7억이었습니다. 건축비 7억이었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가격 조금 전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가격이 빠지는 곳들이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 아무튼 요거 회복 진입 국면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재차 이거 안 지워지네요. 재차 침체 본격화의 느낌이 나려고 한다. 서울이 얼마나 무너지냐에 따라서 지방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2021년 10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21년 12월 30일 요때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대해서 다뤄드렸고 그때 영상들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과거 영상들도 뭐 잠깐만 뭐 참고해 볼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계속 추적합니다. 요거 분기별로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분기별로 4번 발표가 되는데요. 그것을 계속 추적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이렇게 특별 브리핑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관심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나 이런 것도 영상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끊겨 있는데요. 요거 1일 브리핑 할 때 요 내용들도 다 녹여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요게 21년도 제가 막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주택구입 부담스러운 이런 상태였고 주택 가격이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꺾이려고 폼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21년 가을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집값 급매입니다. 급매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10% 하락. 이거 급매 맞냐? 그 영상이 아마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많이 본 영상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가격이 그 이후로도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자, 24년 3분기. 자, 이때 21년 이 부담스러웠던 주택 사기에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주택 부담이 좀 덜해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분명 최하단 60을 목표로, 최하단 60을 목표로. 이때 아마 제가 주택 가격 한 4억 정도 하는 게 2.4억 정도 하면 베스트다. 베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구 집값이 그러면 싼 걸까요? 타 지역 대비 분명히 싸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맨날 우리 지역에 떨어진 가격만 보니까 세종시 떨어진 거 보면 더 충격이에요. 그 도시의 주택이라는 것이 그 도시에 사는 인구라든지 혹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구나 부산이나 주택 소득 수준은 비슷합니다.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비슷해요. 근데 부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대구보다 한 20% 정도 더 높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구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이 3.4억이고요. 부산은 한 뭐 4.1억, 4.2억까지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4억에서 4억 2천 사이. 같은 소득인데 더 큰 도시에 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그럼 서울 사람들은 평균 소득이 뭐 특별히 더 대단하냐? 지방보다 조금 낮기는 해요. 근데 이 엄청난 주택구입 부담 지수 160이라는 거 이거 견딜 만큼 그렇게 소득이 높진 않아요. 겉은 화려하고 속은 좀 골마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 사기에 부담스러운 동네 인천이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요 제일 선호받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부담스러운 곳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울산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는 합니다. 울산도 선호해요. 근데 울산은 워낙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집값을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구 집값이 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도시에 걸맞고 그 도시의 소득 수준에 걸맞고 그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에 그냥 걸맞는 집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년 3분기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이때가 중위 수준이 지금은 이게 평균 수준입니다. 지금은 1등에서 30등까지 줄 세웠을 때 30등이 지금은 3억 4천짜리 정도 집에 삽니다. 지금 현재 24년 3, 4분기 2024년 3, 4분기 기준으로 요거는 2억 6천 정도 집에 삽니다. 그럼 여러분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상위 10% 정도 되면 또 이 넘사벽으로 한 6억대, 5억에서 6억대, 상위 10%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권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냥 내 소득에 맞는 범위로 거기에 맞는 지급 수준을 설정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아무튼 이때 3억 4천짜리 집을 살 때 원리금 상한액 100만 원 정도. 요 표를 좀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점점 더 집 사기 부담스러워졌을 때는 거의 뭐 100만 원에 근접할 정도로 중위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서 100만 원.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 소유함으로 인해서 100만 원 정도 지출을 감수해야 된다. 지금 24년 2억 6천이고요. 지금은 2억 6천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뭐 원리금 부담을 72만 원 정도 한다. 7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요거는 대구에서 중간 정도 수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 높은 주택가액 보셨다시피 나 대구의 평균 정도 집에 산다. 3억 4천 정도 하는 집에 산다. 그러면은 집값으로 한 달에 한 90만 원, 93만 원 정도 지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5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돈은 얼마 정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 가구의 소득이 월 평균 요 세전입니다. 세전 533만 원. 세후 하면은 아마 한 450만 원. 우리 집 한 달에 현찰 한 450만 원씩 꽂힌다 하는 사람이 2억 6천에 주택을 사면서 대출은 집값의 절반 정도 한 1억 2,500, 뭐 한 1억 3천 정도 대출 받고 그 정도 요 정도 원리금을 부담하면 요것이 대구의 50등짜리 수준. 30등의 수준은 요겁니다. 대출은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6억짜리 집을 산다 이러면요.
또 대출 액수가 한 3억 정도 내야 되고, 그러면 원리금 부담은 훨씬 더 또 커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그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뭐 연봉 뭐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차를 보유하고 4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차가 뭐 맞는 것 같고, 주택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무작정 대출을 많이 막 이게 집값이 경제가 성장하고 집값이 막 폭등하는 그런 시기를 거친다면 대출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많이 내서 최대한 많이 내서 집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소득 수준은 월 500만 원, 우리 가구의 소득 수준은 500만 원 수준인데 집 가구 소득 1000만 원인 사람하고 같이 견져가지고 한 달에 뭐 빚 부담으로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사는 것, 지금 분수에 넘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까 질문 중에서 자산을 9천만 원, 뭐 대략 1억 정도 모아 놓으신 분이다. 1억 정도 모아 놓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음, 대출을 한 1억 3천 정도 받고 1억 3천 정도 받고 한 2억 4천 5천, 네, 뭐 그 정도 하는 주택 사면은 그래도 대구에서 중간, 딱 중간, 대구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설 때 뭐 중간 정도의 뭐 생활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억 모아놨는데 뭐 신축 아파트 5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 막 눈에 들어오죠. 당연히 좋은 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4억 대출 받는다. 이러면 이게 좀 큰 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샀던 사람 20년도에 집 샀던 사람 갱신되면서 고금리와 맞닥뜨리게 되고 아파트 경매 물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원년이 2024년이었고 25년대에는 극도로 심화되고 26년도까지 그 위기는 계속됩니다. 왜?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아주 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것이 5년이 경과하는 시간. 네. 24년, 25년, 26년 이때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이 집값이 20%, 30%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무리하게 욕심내서 그때 유행했던 게 홀 대출 땡겨. 너 2억 있어? 없어? 신용대출 좀 땡기고 뭐 일단 땡겨. 4억 대출 받아. 6억짜리 집 사. 6억짜리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해서 집 샀는데 웬걸 집값이 지금 4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 4억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내 돈은 0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자, 매수적기 25년 매수적기라고 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가 또 바닥을 치고 하면은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매수적기라고 했던 그 시기가 왔고 2억 6천 정도. 정말 많이 떨어지면 집값 뭐 2억 5천 정도? 예. 한 요 표도 요 오른쪽도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리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기미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지난달보다 줄어든다든지,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고, 금리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저하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별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상반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25년도는 약세야, 26년도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다 믿을 건 못 되고요. 23년도 그 엄청난 데드캣 바운스를 불러왔던 특례 40조, 24년도 또 다른 반등을 꿈꿨던 특례 보금자리론, 거기에다가 또 뭐 24년도 이벤트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증여세 양가에서 1억씩 땡겨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증여라는 부분도 하나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 크게 작용했던 것은 저는 살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기준금리하고 시중자금 대출금리하고 똑같아지는 거,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24년도도 그 중반, 뭐 중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서울을 위시하여 나름 좀 강세를 보이곤 했었는데요. 25년도 딱히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게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냥 예전에 부동산 요거 뭐 특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론 신생아 대출 내년에도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대출의 그 절반 이상은 대환이었다는 말이죠.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싼 금리로 갈아타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지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 구입에 뛰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환할 사람은 이미 다 했어요. 24년도에 대환할 사람은 이미 다 했어요. 25년도에는 대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생아 특례를 뭐 30조를 푸니면 40조를 푸니면 그 난리 작동을 지겨도 실제로 대출 실제로 나가는 건 5조에서 10조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25년은 정책 자금 별거 없네. 그리고 은행 45조 정도, 요 정도 민간 대출도 발생시키려고 했는데요. 지금 24년도에 야, 너희 대출 왜 그렇게 많이 해줬어? 대출 페널티 3개 은행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대출 액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전체 대출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과거처럼 빵빵 싸제끼는 그런 시절이 아닐 수도 있다. 25년도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너무 망해가지고 내가 그거 주워 먹고 내가 어떻게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 뭐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댓글 살펴보고 마칠게요.